오늘 소개할 인물 제시 제임스는 서부시대 아닌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악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쇼맨십과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거기에 당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잘 접목시켜 홍길동, 로빈후드와 같은 민중들의 영웅이 되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낡은 포장들이 다 벗겨졌지만 여전히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자로 여겨지며 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시 제임스는 그 명성만큼이나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은 이 악명 높은 범죄자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7년 제시 제임스는 미국의 미주리주 클레이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제임스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로버트 제임스는 당시 골드러시 열풍에 동참해 캘리포니아의 금광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곳의 광부들에게 설교하고 겸사겸사 금도 찾아볼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직후 콜레라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들 제시 제임스의 나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위로는 형 프랭크 제임스, 아래로는 여동생 수잔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생계가 곤란해진 제임스 남매의 어머니는 새 남매를 키우기 위해 2번의 재혼을 했습니다. 제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여러 번 이사를 하며 약간의 정서적 불안을 겪었지만 한편으론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의사였던 새아버지는 제임스 남매에게 자상했고 담배 농장과 거기서 일하는 7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가족은 안락한 삶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임스 가족이 살고 있던 미주리주는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와 그에 반대하는 남부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미주리주 사람들은 서로 심하게 대립했고 수많은 갈등과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1861년 이러한 사회, 경제, 정치적 갈등이 폭발하면서 미국은 북부 연방과 남부 연합으로 갈라져 내전을 벌이게 되죠. 그 전쟁의 중심에 있던 제임스 가족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 연합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열성적이었던 형 프랭크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입대해 여러 전투에서 싸웠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북부 연방군에 붙잡혀 연방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서약을 지키지 않았고 친남부연맹 게릴라 조직 부시웨커에 가입해 은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부시웨커는 게릴라 활동을 통해 북부군을 집요하게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약탈이나 학살 등 잔혹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이었습니다. 프랭크 제임스가 이 부시웨커 멤버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1863년 북부 연방의 민병대가 제임스 가족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총구를 들이밀어 제임스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첫째 프랭크의 게릴라 활동을 알고 있었고 제임스 가족에게 게릴라 조직 리더의 소재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답하지 않자 그들은 제시의 을붓아버지를 나무에 매달아 고문했고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제시 역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민병대는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났지만 제시는 이날의 치욕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북부 연방과 공화당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는 16살의 나이로 형을 따라 부시웨커에 가입을 했어요. 제시 제임스는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지휘관 밑에서 복무했는데 이 윌리엄 앤더슨은 블러디 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 기간 동안 벌인 여러 사이코패스적 범죄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죠. 제시는 그를 따라 센트랄리아 대학살과 같은 여러 잔혹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남부 세력을 포용하기 위해 총 3만 명이 내려졌고 많은 남부 게릴라들이 무기를 버리고 연방에 충성을 맹세했죠. 제시 역시 투항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북군 병사들과 싸움이 벌어지면서 가슴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싸움에서 탈출한 제시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 사촌 누나 제랄다에게 극진한 간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사랑에 빠져 9년 동안 구애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죠. 회복 기간 중 제시는 미 연방에 충성 서약을 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쟁 기간 중 배웠던 폭력과 북부 또 공화당에 대한 증오뿐이었습니다. 프랭크와 제시 형제가 전쟁 기간 중 벌였던 일들 때문에 제임스 가족은 고향인 클레이 카운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방황하던 형제는 부시웨커 동료들과 다시 어울리게 되죠. 형제는 남부 게릴라 출신 아치 클레멘트가 이끄는 갱단에 속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1866년 이 갱단이 벌인 클레이 카운티 저축은행 강도 사건에도 형제가 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미국 최초의 대낮에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으로 이들은 현재 가치로 $100만 넘는 돈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있습니다. 1866년 말 아치 클레멘트가 민병대에 의해 사살된 이후에도 제임스 형제는 여러 갱단과 어울리며 많은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형제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걸리기 시작한 것은 1869년부터였습니다. 그해 12월 제시와 프랭크 형제는 미주리주 갈라틴에 있는 은행을 습격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는 평소와 다르게 은행에 있는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시는 한 은행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딱히 반항을 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제시는 그 은행원을 과거 전쟁에서 자신이 따랐던 지휘관 윌리엄 앤더슨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후 형제는 급하게 가방 하나를 들고 은행에서 달아났습니다. 먼 곳으로 도망친 형제는 훔친 가방을 살펴봤는데 그 가방엔 돈이 아닌 은행의 잡동사니만 들어있었어요. 대실패였죠. 하지만 이 대담한 강도 행각이 신문에 실리며 형제는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곧 제시와 프랭크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죠. 이에 제시는 수배령을 내린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강도를 저지르지 않았고 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시는 이런 당당함으로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갱스터 형제인 영거 형제와 합세해 제임스 영거 갱단을 이루었고 전국의 은행과 역마차, 열차를 강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갱단의 범행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제시는 이 관심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한껏 이용했습니다. 그는 강도 행각을 벌일 때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여주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돈다발을 던져주는 등 화려한 쇼맨십을 선보였습니다. 또 손이 거친 노동자들은 곱게 보내주었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부자들은 험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를 떠날 땐 모자를 벗어 정중하게 인사했죠. 이후 자신이 벌이는 범죄와 당시 정치적 상황을 연결시켜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신문사에 보냈어요. 그는 탁월한 쇼맨십과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매료되었고 특히 남부 지역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가난한 남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철도와 은행은 자신들을 착취하는 북부의 자본가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공격하는 제시 제임스는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에 훔친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다고도 하니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시가 그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지만요. 제시 제임스가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캔자스 시티 타임즈의 창립자 존 뉴먼 에드워즈라는 인물인데요. 에드워즈는 남부연합 군인 출신으로 그 역시 제시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제임스 형제와 그 갱단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기사들을 작성했습니다. 형제를 직접 만나기도 했던 에드워즈는 그들이 민중들을 위해 강도짓을 하고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웅을 남부의 정치 세력을 집결시키는데 이용했죠. 제임스 영거 갱단은 범행을 벌일 때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을 연상시키는 하얀 마스크를 썼는데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고 득이 양양해진 제임스 형제와 갱단은 대담하게 범죄를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시는 신혼여행 중에 역마차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기도 했죠. 필요할 때만 사람을 죽인다는 그들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잔악한 무법자들의 존재 자체도 거슬렸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제임스의 갱단은 게릴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신출귀몰의 행적으로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유명한 핑커톤 전미 탐정사무소 또한 제임스 형제와 그들의 갱단을 추적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설 탐정기관이었던 핑커톤 사무소는 자신들이 나선다면 이 남부의 무지렁이 강도단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핑커톤 요원들이 갱단 추적에 근접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갱단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탐정사무소의 리더인 앨런 핑커톤은 이런 모습에 굉장한 굴욕감을 느꼈고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로까지 여겼습니다. 1875년 핑커톤 사무소는 제임스 형제를 잡기 위해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제임스 형제의 의붓아버지 집에 폭발물을 던져 불을 지르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 형제 어머니가 팔을 잃었고 어린 이부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작 제시와 프랭크는 그 집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비겁하다고 여겨 비난을 했습니다. 핑커톤 사무소는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아 여론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사건을 직접 지시한 앨런 핑커톤의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죠. 제시와 형 프랭크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사면을 위한 주민들의 집회와 청원까지 벌어졌어요. 형제는 가족들이 험한 꼴을 당한 것에 분노했고 또 시민들의 지지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욱 대담한 범죄들로 이어지죠. 하지만 형제의 운은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1876년 제임스 영거 갱단은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에 있는 버스트 내셔널 뱅크를 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은행은 형제가 증오하던 공화당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갱단은 평소처럼 은행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은행의 출납원이 금고의 번호를 모른다며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갱단과 출납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보조 출납원이 거리로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은행에 강도가 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갱단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총격전 중 2명의 갱단원이 쓰러졌고 남은 인원들은 황급히 마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던 은행 출납원이 갱단의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고 도주하는 갱단원의 비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무고한 스웨덴 이민자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난리통에서 갱단이 훔친 돈은 겨우 26달러 60센트에 불과했죠. 갱단이 만들어지고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동업자였던 제임스 형제와 영거 형제 사이에선 말다툼이 벌어졌고 갱단은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수색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여기서 꼬리가 잡힌 영거 형제는 또 한 번의 총격전 끝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제임스 형제는 무사히 도망쳤지만 한동안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프랭크와 제시는 농사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형 프랭크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범죄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동생 제시는 이 평화로운 삶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879년 제시 제임스는 새로운 갱단원을 모집하고 상점과 우체국을 털며 다시 강도짓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갱단의 세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예전과 같이 기차를 습격했는데 어느 날은 기차의 금고가 텅 비어 있었고 객실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노동자들의 돈을 털 수밖에 없었죠. 이 시기 제시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예전과 같은 화려한 쇼맨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큰 실망을 했어요. 또한 새로운 갱단 멤버들은 예전 멤버들처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도 옅었습니다. 많은 갱단원들이 사소한 범행을 벌이다 체포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제시 제임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철도 회사들은 제임스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죠. 제시는 신변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갱단에서 찰스 포드라는 조직원과 그의 동생 로버트 포드만을 신뢰했습니다. 이 포드 형제에게 자신의 집에 함께 머물며 새로운 강도를 계획하고 서로를 보호하자고 부탁했죠. 하지만 이 포드 형제 역시 제시 제임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생 로버트 포드는 이전에 한 번 체포되었을 때 당시 미주리주 주지사 토마스 크리텐던과 비밀리에 사법 거래를 했습니다. 토마스 크리텐던은 취임연설에서 제임스 형제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데 어떠한 법적 처벌을 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제임스 형제의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버트 포드에게 제시 제임스를 잡아오거나 제거한다면 자유와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1882년 제시의 집에 머물고 있던 포드 형제는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과 오랜 무법자 생활을 겪은 살인 병기였습니다. 잠에 든 순간에도 몸에 총을 지니고 주변을 경계했죠. 포드 형제 둘이서 동시에 덤빈다고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4월 3일 아침 제시 제임스와 포드 형제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던 제시는 이상한 기사를 발견하는데요. 제임스 갱단의 멤버였던 딕 리들이 자백 후 체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딕 리들이 체포되었을 시점에 로버트 포드는 그와 행동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죠. 하지만 제시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로버트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드 형제는 제시가 자신들의 배신을 알아챘다고 느꼈습니다. 형제는 잔뜩 긴장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제시는 형제를 지나쳐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풀어 소파에 권총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고는 권총을 내놓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가 권총을 몸에서 떼어낸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위를 둘러보던 제시는 먼지가 잔뜩 쌓인 액자를 발견하고 그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포드 형제는 그의 뒤로 다가가 총구를 겨눴고 동생 로버트 포드가 그의 뒤통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이 서부 시대의 가장 악명 높은 무법자의 최후였어요. 제시 제임스가 왜 포드 형제를 의심하는 순간에 무장을 해제하고 등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제시 제임스의 나이 34살, 그를 죽인 로버트 포드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로버트 포드는 자신이 제시 제임스를 죽였다는 소식을 재빨리 당국에 알렸어요. 제시 제임스가 죽었다는 소식은 전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로버트 포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주지사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자신이 제시 제임스를 어떻게 죽였는지에 관한 순회 공연을 하며 유명해졌으나 뒤통수를 향해 총을 쏜 그의 배신 행위가 비겁하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시 제임스가 죽고 2년 뒤 같이 살해에 가담했던 형 찰스 포드는 결핵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로버트 포드는 제시 제임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로버트 포드를 죽인 범인인 에드워드 오켈리는 제시 제임스를 죽인 남자를 죽인 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오켈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7,000명의 서명 탄원서로 인해 감형되어 9년의 징역만 살고 석방됐습니다. 에드워드 오켈리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시 제임스가 죽고 형 프랭크 제임스가 동생의 복수를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는 수사당국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풀려났습니다. 이후 제시 제임스와 관련된 관광사업을 하며 여생을 보냈죠. 제시 제임스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훗날 변호사가 된 제시 제임스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주인공인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여러 제시 제임스 관련 창작물 제작에 관여하며 그가 미화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제시 제임스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로빈 후드, 우리나라의 홍길동과 같은 전설적인 영웅으로 오랜 기간 기억되었습니다. 제시 제임스가 그저 냉혹한 범죄자였다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그의 인생은 남북전쟁, 서부시대 미국의 정치와 연결되어 여전히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